동야 시집에서 가려 뽑은 옛날 이야기 6편을 골라 담았습니다. 동야 휘집은 조선 후기 문신 이원명이 1869년에 편찬한 야담집입니다. 해동 즉 우리나라에 전하는 야담을 무리지어 모은 책이라는 제목에서 알 수 있듯 공식적으로 기록되지 않은 역사적인 사건이나 인물에 관해 꾸며 쓴 이야기입니다. 이 책에 등장하는 인물은 대체로 실존했으며 일부는 역대 야담집을 참조해 호구하여 만들어냈습니다. 그중 한석봉에 대한 이야기는 매우 유명합니다. 석봉 한어의 어머니는 떡장수로 10년간 아들을 출가시켜 글씨 공부를 시켰습니다. 석봉이 3년 만에 모친이 보고 싶어서 집으로 돌아오자 모친이 호롱 불을 끈 채 자신은 떡을 썰고 아들은 글씨를 쓰게 했습니다. 불을 켜보니 모친의 떡은 보기 좋게 잘 썰린 데 비해 석봉의 글씨는 꾸불꾸불 엉망진창이었습니다. 모친은 석봉을 어미 꾸짖고 다시 산으로 보냈으며 석봉은 남은 7년을 더 노력해 결국 조선의 명필이 됐다고 합니다. 이 일화가 현대의 어린이 위인 전기에 실리면서 한석봉 명필 비화가 널리 알려졌으니 동야 휘집은 의도치 않게 한석봉을 홍보한 셈입니다. 이 밖에도 동야 휘집에는 고난 겪은 남녀의 연애 이야기, 어렵사리 은혜를 갚은 이야기, 고생 끝에 재물을 모은 이야기 등등 당대의 사회상과 세계관을 보여주는 다양한 이야기거리가 많습니다. 동야 휘집에서 흥미로운 설화를 골라 장편 영상으로 엮었습니다. 아래와 같은 순서로 재생됩니다. 문헌에 있는 옛날 이야기, 양반과 부인의 유언에 담긴 사연. 80살이 넘도록 장수한 양반과 부인 장씨가 죽음을 예감하고 자손들을 불러 둘러앉힌 후 유언을 남겼습니다. 이때 장씨는 며느리들을 돌아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우리 집안에 들어와 모두 남편과 평생을 함께한다면 참으로 복일 것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젊은 나이에 홀로 남겨진다면 스스로 헤아려 자신이 있으면 수절하고 그렇지 못할 것 같으면 개가도 좋은 방편이 될 것이니라. 그 말에 며느리는 물론 모인 사람 모두가 깜짝 놀랐습니다. 양반집 여인의 절개를 중히 여기고 개가를 금기시하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비록 집안 어른들과 의논하라는 단서를 붙이긴 했어도 며느리들에게 수절할 자신이 없다면 개가를 권했기 때문입니다. 뜻밖의 말에 가족들은 어안이 봉봉했지만 여기에는 그럴 만한 까닭이 있었으니 그 사연은 이렇습니다. 호남에 사는 임생은 어린 나이에 과거 예비시험인 향시에서 장원을 차지하여 본시험인 회시를 보기 위해 서울로 향했습니다. 임생은 장성을 지날 때 갑작스러운 비를 만났고 잠시 비를 피하고자 마을에 들어섰습니다. 그 마을은 대나무 숲이 짙푸른 그늘을 들이우고 꾀꼬리가 우는 곳이었습니다. 비가 곧 그쳤으나 임생은 경치를 즐기고자 마을 여기저기를 돌아다녔습니다. 참으로 아름답구나. 임생이 정처 없이 걷다가 마을 끝나는 곳에 이르니 개울타리를 두른 집이 나왔습니다. 그 집 살인문 옆에는 한 소녀가 바람에 날리는 부들섬을 잡으려 하면서 해맑은 웃음을 터뜨리고 있었습니다. 임생은 그 모습을 엿보다 소녀에게 반한 나머지 다가가서 말을 걸었습니다. 소녀는 나그네 선비를 보더니 대꾸하지 않고 곧바로 안으로 들어가서 엄마를 불렀습니다. 잠시 후 둥굽은 나이 많은 아줌씨가 나와서 딸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소녀는 누구인지 모르겠는데 식은대며 자기를 귀찮게 한다고 일렀습니다. 그러자 선비는 재빨리 무안함을 면하고자 집주인에게 갈증나서 마실 물을 찾고 있었노라 둘러댔습니다. 아줌씨는 딸에게 물 한 그릇을 떠오라고 시켰습니다. 딸이 물을 가지러 가자 선비가 아줌씨에게 물었습니다. 따님 나이가 어떻게 되나요? 이제 갓 13이 됐다우. 혼사를 정해 시집 갈 때는 있습니까? 내가 나이 먹어 외롭고 집골이 이래서
남에게 보내고 싶지 않으며 딸아이를 슬하에 두고 싶소. 출가해 가정을 이룸이 여자의 도리 아닐까요? 멀리 내다보면 슬하에 두는 일은 좋은 생각이 아닌 듯 싶습니다. 그때 찬물을 떠온 소녀가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엉큼하니 말을 섞지 마세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하마. 옆에서 두 사람 대화를 듣고 있던 임생이 이번에 자기가 향시에서 장원을 차지했다고 자랑을 늘어놓으며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선비의 자랑을 듣고 아줌씨가 물었습니다. 장원이란 게 뭐요? 임생은 상대 관심의 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친절히 설명해 줬습니다. 글재주를 겨뤄서 급제자 명단 맨 꼭대기에 이름을 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좋소? 천하의 제1인자로서 명예롭게 벼슬 자리에 앉아 임금님 말씀이 담긴 문서를 잘 다뤄 그 이름이 한층 빛나게 되지요. 그 1인자란 게 몇 년에 하나씩 나오? 3년에 한 명씩 나옵니다. 두 사람 대화를 듣던 소녀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하도 자랑하기에 세상에서 하나뿐인 으뜸인 줄 알았는데 3년에 하나씩이라니 뭐가 그리 대단해요. 어린 년이 걸핏하면 사람 모자란 데를 콕콕 찌르고 비웃느냐? 하여튼 입방정이야. 아줌씨가 누구에 대한 면박인지 모를 말을 내뱉자 소녀는 웃으며 달아났습니다. 예상과 다른 반응에 당황한 임생은 멍청이 서 있다가 불현듯 뭔가 생각난 듯 자기 머리에 꽂은 황금 장식을 뽑아 아줌씨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나를 허물하지 않는다면 보잘것없는 예물이나마 드리고자 하오. 아줌씨는 처음 보는 물건을 이리저리 만지며 살피더니 임생에게 물었습니다. 냄새를 맡아도 향기가 없고 별다를 쓸모를 모를 이게 뭐요? 황금이라오. 배고플 때 밥을 지을 수 있고 추울 때 옷을 만들 수 있는 보물이라오. 선비는 인심 쓰듯 말했으나 아줌씨는 기분 나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내게 얼마간 밭이 있고 뽕나무도 몇 그루 있어서 추위와 굶주림을 걱정하지 않고 산다오. 그러면서 아줌씨는 자기에게는 필요 없으니 그 대단한 장원을 한 선비나 가지라며 돌려줬습니다. 한심한 놈이로구나. 점잖은 구석은 하나도 보이지 않고 그저 재물로 사람을 꾀려 하네. 말을 마친 아줌씨는 살인문을 닫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임생은 몽한 상태로 반나절이나 서 있다가 한숨을 내쉬며 돌아섰습니다. 임생은 그 길로 서울로 가서 회시에 응시했습니다. 그 뒤 임생은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장성에 있는 그 마을을 들렀습니다. 임생이 이웃에게 그 집 사정을 물으니 대대로 양반가인 장시댁이라는 말이 돌아왔습니다. 또한 집안이 가난해 숙부집 옆에서 새빵살이하며 모녀들이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고 딸이 아직 혼이 날 곳을 정하지 못한 형편이라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숙부를 통해 이를 성사시켜야겠구나. 임생은 그 숙부를 찾아가서 중매를 넣어 혼인을 청했습니다. 그 집 아줌씨는 선비가 첩을 구하려 하는 줄 알고 처음에 반대했다가 나중에 의심이 풀리자 혼인을 허락했습니다. 그리하여 선비는 소녀를 맞아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임생과 정식으로 혼인한 소녀는 총명하고 예의범절에도 금방 눈을 떠서 양반과 부인 처신에 잘 적응했습니다. 임생은 아내와의 새로운 삶에 만족했습니다. 그러나 몇 년 지나지 않아 임진왜란이 일어났고 임생은 의병을 모집해 이끌고 싸움터에 나갔다가 진주성 전투에서 전사했습니다. 홀로 남겨진 장씨는 18 한창 나이였고 뱃속에는 아이가 꿈틀대고 있었습니다. 장씨는 외로운 등부를 대하며 눈물로 밤을 지새우고 마음이 무척 힘든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지내는 중에 시아버지 누이의 아들이 충청도에서 찾아왔습니다. 장씨는 사랑방에 머문 선비의 풍채를 보고는 한눈에 반했습니다. 참으려 해도 그리로 향하는 본능을 어쩌지 못하자 장씨는 집안 사람들이 잠들기를 기다려 사랑방에 끼어들고자 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장씨는 등불을 들고
몰래 사랑방으로 갔다가 도덕적 양심으로 인해 그 앞에서 머뭇거렸습니다. 장 씨는 부끄러움을 느끼고 자기 방으로 되돌아갔으나 다시 욕망이 끌어올라 재차 등불을 들고 나갔습니다. 그러다 한숨을 쉬고 돌아서기를 몇 차례 되풀이하다가 마침내 결심하고 사랑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때 부엌에서 계집종들이 제잘거리는 소리가 들리기에 깜짝 놀라 겁을 먹고 재빨리 방으로 돌아와 지쳐서 잠에 빠졌습니다. 꿈에서 장 씨는 사랑방으로 찾아가 선비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았고 상대의 마음도 같음을 알았습니다. 이윽고 두 사람은 손을 잡은 채 함께 휘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휘장 안에 어떤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흐트러진 쑥대머리에 얼굴에는 피를 흘리고 있었는데 자세히 살펴보니 바로 장 씨의 죽은 남편이었습니다. 장 씨가 너무 놀라서 고함을 지르며 눈을 뜨니 탁상에 놓은 등불이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침 저 멀리 읍성 막루에서 상경을 알리는 종소리가 울려 퍼졌고 아이가 젖을 달라고 보채며 포대기 속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장 씨는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는 가운데 슬픔과 후회를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 장 씨는 크게 느낀 바 있어 마음을 깨끗이 하고 비로소 고든 부인으로 일생을 보냈고 아들이 장성해서 자녀를 많이 두었기에 장 씨는 80살이 됐을 때 손자의 증손자까지 보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뒤늦게 자식들에게 솔직하게 밝힌 노인 장 씨는 임종 자리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덧붙였습니다. 너희는 내가 정신이 혼미해 이런 말을 한다고 생각하느냐. 수절이라는 두 글자는 함부로 입에 올리기 어려운 말이란다. 내가 만약 부엌을 지날 때 계집종들의 제잘거림을 듣지 못했다면 또 휘장 속에 끔찍한 꿈을 꾸지 않았다면 나의 일생을 깨끗하게 지킬 수 있었을까 싶구나. 나는 온몸으로 겪고 수절이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아노니 그러기에 억지로 수절하지 말라는 것이다. 장 씨는 아들을 시켜 자신의 유언을 빠짐없이 기록해 집안 자손에게 전하게 했습니다. 너희는 이를 집안의 복도로 삼아서 잘 지켰으면 좋겠구나. 말을 마친 장 씨는 할 일을 마쳤다는 듯 웃음을 머금고 눈을 감아 세상을 떠났습니다. 가족들은 그제야 장 씨의 수절에 얼마나 많은 인내와 희생이 있었는지 깨달아 숙연한 마음으로 장례를 치렀습니다. 옷가락지로 맺은 인연. 이대로 마냥 두고만 볼 수는 없어. 나라도 목숨을 걸고 간언해야겠어. 매개 조이는 연산군의 폭정으로 인해 정치가 나날이 어지러워지고 민생이 고통을 받자 자신을 희생하고서라도 간곡히 충원할 결심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하나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으니 그건 바로 늙음하게 얻은 아들이었습니다. 4살짜리 어린 놈을 누구에게 부탁해야 하나. 그러던 차에 친하게 알고 지내는 북한산 승려가 찾아왔습니다. 조이는 그 승려를 반갑게 맞이하며 자기 마음을 일러주고 아들을 거둬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내가 상소를 올리면 살아날 수 없을 테니 부디 뒷일을 부탁하오. 승려는 알았다면서 아이를 업고 나섰습니다. 이때 조이는 금품과 비단을 많이 꾸려줬고 아내는 옷가락지 한 쌍을 아이 주머니에 넣어 간직하게 하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조이는 실정을 바로 잡아달라고 연산에게 충원했으나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연산은 크게 화를 내며 조이에게 독한 형장을 친 후 의주로 귀양 보냈고 부인을 제주로 보내 관비로 박았습니다. 조이는 오래지 않아 유배지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이를 맡은 승려는 사찰에서 고이 기르며 공부를 시켰습니다. 아이는 총명하고 인물도 잘났지만 마음에 그늘이 있었습니다. 제 부모님은 어디에 계시나요? 소녀는 나이 10서너쯤 됐을 때 부모를 찾겠다며 승려에게 알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승려가 마지못해 앞뒤 사실을 일러주었더니 소녀는 애통함을 이기지 못해 부모가 살던 집 자리라도
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승려는 집 자리조차 진폴이 되어 볼 게 없다고 했으나 소녀는 그래도 거듭 간청했습니다. 중은 마침내 소년을 데리고 성 안으로 들어가 알려주었습니다. 저기 보이는 폐허가 그 집터이니라. 소녀는 그 현장을 보고 가슴을 치고 통곡했습니다. 중이 아무리 달래도 울음을 그치지 않자 승려는 체념한 듯 한마디 내뱉고 사라졌습니다. 어디 실컷 울어보렴. 나는 간다. 승려는 근처 주막으로 가서 은신했습니다. 소녀는 한참을 서럽게 울다가 쓰러졌고 얼마간 시간이 지난 뒤에 일어나 보니 승려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소녀는 돌아갈 길을 찾았으나 방향을 몰라 헤매었습니다. 어느덧 날은 어두워졌고 소녀는 헐린 담으로 길을 잘못 들어 어떤 곳에 이르렀는데 맑은 목소리로 글 읽는 여자의 소리가 은은히 들려왔습니다. 소리가 나는 곳으로 좀 더 갔더니 자그마한 뒤뜰에 정자가 있었고 밭으로 가서 근처 창틈으로 엿보니 앳된 처녀가 등불 앞에 홀로 앉아 예기의 내치편을 읽고 있었습니다. 예기는 유학 5경의 하나이고 내칙은 규문 안에서 행하는 예절의식에 관한 그림으로 처녀는 아녀자가 지켜야 할 유교를 공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15살쯤 된 처녀의 자세가 바르고 얼굴이 잠옷 아름답기에 순간 소년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소녀는 어떻게 할까 고심하다가 주머니에 늘 간직하고 있던 옷가락지 한 짝을 창구멍 안으로 던졌습니다. 난데없는 땡그랑 소리에 놀란 처녀가 심부름하는 계집종을 불러 문 밖을 살펴보게 하니 소녀는 재빨리 뒤뜰을 거쳐 도망갔습니다. 처녀는 누구인지 모를 사람이 던져주고 간 옷가락지를 집어든 채 깊은 뜻이 있지 않을까 생각했고 어쩌면 하늘이 정한 연분일지 모르리라 상상하며 고이 간직했습니다. 황급히 자리를 피한 소녀는 주막에서 나온 중을 만나서 사찰로 돌아갔습니다. 그 처녀는 승지 최부의 딸이었으며 최부 또한 연산에게 바른 말을 한 죄로 화를 입었고 딸을 무장연에 사는 종영에게 부탁하여 기르게 했습니다. 그런 시기에 우연히 짧은 인연이 생긴 것입니다. 중종 반정이 일어난 뒤 연산 때 가나다가 화 입은 자손에게 벼슬을 주는 특명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조의 아들은 무장영감으로 임명되어 어머니를 모셔다가 효성으로 봉양했습니다. 미혼인 조영감에게 혼인 문제가 제기되었고 아무촌에 사는 최씨 딸이 폭 아름답다는 추천이 들어왔습니다. 형감은 자신이 옷가락지를 던져준 처녀를 잊지 않았으며 일단 중매를 보내 옷가락지가 있는지 물어보게 했습니다. 공교롭게도 그 처녀는 옷가락지 받은 일을 말하며 그것을 준 그이가 아니면 결코 시집가지 않겠노라 말했습니다. 그 말이 사실이렸다. 기적을 꿈꾼 형감은 혹시 하는 마음으로 자기가 가진 옷가락지 한 짝을 보내어 확인하게 했습니다. 놀랍게도 똑같은 가락지임이 증명되었고 두 당사자는 물론 주변 사람들 모두 놀라운 인연이라고 말했습니다. 곧 길이를 택해 혼례를 올렸습니다. 최 씨는 자색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교양이 있고 성품이 현숙했습니다. 첫눈에 반했던 조영감은 그런 아내를 지극히 사랑하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혼인한 지 오래도록 아이가 생기지 않자 최 씨는 후사를 염려하며 남편에게 첩을 드리라고 권했습니다. 조공은 아내의 마음을 상하게 하기 싫어 거절했으나 여러 차례에 걸쳐 강권하기에 태씨 성을 가진 여자를 첩으로 맞이했습니다. 태씨가 들어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본부인 최 씨에게 그토록 바라던 태기가 뒤늦게 생겼고 조공은 중국에 가는 사신단 일원이 됐습니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몸조심하고 있으시오. 조공은 아내의 건강을 염려하며 길을 나섰습니다. 그 직후 첩 태씨는 최 씨의 임신을 질투하며 흉계를 꾸몄습니다. 태씨는 사촌 오라비에게 몰래 부탁해 최 씨방 병풍 뒤에 숨어 있다가 노부인이 방문 앞에 이를 때 튀어 나오게끔 했습니다. 그러고는 태씨는 노부인에게 달려가 최 부인 방에
남자 그림자가 얼씬거린다고 말했습니다. 어찌 그럴 리 있겠느냐. 함부로 말하지 마라. 노부인이 믿지 않자 태씨가 발끈하며 직접 가서 확인하자고 강권했습니다. 노부인이 마지못해 같이 가서 문을 여니 어떤 놈이 병풍 뒤에서 튀어나와 달아났습니다. 노부인은 놀라 넘어졌고 태씨는 노부인을 부축하면서 사람의 일이란 진실로 알기 어렵다며 최씨를 모함했습니다. 그래도 노부인은 최씨의 품성을 알기에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1차 시도가 실패하자 태씨는 비복을 통해 그 일을 널리 퍼뜨리려 했습니다. 그런데 비복들은 평소 최씨의 현숙함을 존경하여 마음을 다해 모셔온 터라 하나같이 입을 모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찌 그럴 리 있겠습니까? 2차 시도도 뜻대로 되지 않아 초조해진 태씨는 다른 음모를 꾸몄습니다. 마침 노부인이 아들에게 보낼 편지를 쓰자 태씨는 노부인의 필적을 본떠 가짜 편지를 썼습니다. 내가 떠난 뒤 내 처가 입에 담지 못할 행실을 저질렀고 아무 날 밤에 현장을 직접 보기도 했단다. 가문을 더럽히고 욕되게 했으니 통탄할 일이로구나. 그대로 덮기 어려워 곧 내보낼 작정이다. 태씨는 사촌 오라비에게 뇌물을 많이 주며 이리저리 하라고 부탁했고 사촌 오라비는 노부인의 편지를 가지고 떠날 사람에게 접근해서 독한 술로 취하게 만든 후 편지를 바꿔치기 했습니다. 편지를 받은 조공은 크게 놀랐지만 가슴을 진정시키며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이 글씨가 어머니의 필적 같기는 하지만 이 일에는 반드시 곡절이 있을 거야. 조공은 즉시 회답을 썼습니다. 이 일은 만번 생각해봐도 그럴 리 없다고 판단됩니다. 아직 말씀하지 마시옵고 태아를 잘 보호케 하시오며 제가 돌아가기를 기다려 조치하게 해주시기를 바라옵니다. 조공은 기다려달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는데 태씨는 회답을 예상하고 가짜 답장을 써두었다가 도중에서 바꾸게 했습니다. 그런 음란한 여자를 잠시도 집에 둘 수 없으니 마땅히 쫓아보내주소서. 노부인은 답서를 보고 놀라모하니 말이 없었고 태씨는 손뼉을 치며 좋아하면서 그 편지를 최씨에게 가져가서 어찌하겠냐고 다그쳤습니다. 최씨는 슬픈 얼굴로 말했습니다. 내 스스로 죽음을 각오한 지 오래됐거늘 무슨 말이 필요하겠는가? 누명을 쓴 최씨는 이렇게 말했으나 조씨 집안의 후사를 염려해 계집종 추월을 데리고 밤에 몰래 집을 빠져나와 무장에 있는 삼촌 집으로 향했습니다. 호겁지겁 걷는 중에 많이 지친 상태에서 최씨는 직산 땅에 이르렀을 때 해산 기미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근처 민가를 찾아가 사정을 말했습니다. 민시성을 가진 그 집주인 과부는 최씨를 불쌍히 여겨 관대히 받아주었고 최씨는 그날 밤 아들을 낳았습니다. 산후조리 문제도 있기에 그 집에 그냥 있게 된 최씨는 주인 과부와 의를 맺어 어머니라고 했습니다. 최씨는 바느질 품팔이로 끼니를 이어가면서 조씨 집과는 소식을 끊고 아들을 위안 삼으며 지냈습니다. 한편 집으로 돌아온 조공은 태씨와 사촌 오라비의 재상을 밝혀내고 벌을 줬습니다. 조공은 최씨가 갔을 만한 곳을 힘써 찾아 무장까지 가보았지만 아무 흔적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최씨의 아들은 5살 때 동네 아이들을 따라 문 밖 목가에 가서 놀곤 했습니다. 하루는 한 아이가 못에 빠져 죽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달아났으나 가장 나이 어린 최씨 아들은 철이 없어 목가에 있었습니다. 죽은 아이의 엄마가 최씨 아들을 붙잡아 광다에 고했습니다. 고을 태수는 5살짜리에게 무슨 문초할 게 있느냐면서 놓아주라 명했습니다. 그렇지만 죽은 애의 어미가 수없이 원통함을 말함에 따라 태수는 어쩔 수 없이 최씨 아들을 옥에 넣었습니다. 그 즈음 조공은 충청도 어사가 되어 그 근처를 지나다가 고을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우연히 들었습니다.
세상에 별일이 다 있지만 어찌 5살 난 아이 죄수가 있단 말인가? 그 말을 듣고 조공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조공은 관민의 실정을 살피고자 자세히 물어 관련 사실을 파악한 후 곧장 고을로 들어가 암행어사 출두를 외쳤습니다. 이때 최 씨는 어사가 왔다는 말을 듣고 누명을 벗고자 바삐 사정을 호소하는 글을 써서 계집종 추월을 시켜 어사에게 바치게 했습니다. 어사가 언뜻 보니 뜻밖에도 자기 아내 최 씨의 종추월이었습니다. 아니, 내가 어째 여기에 와 있느냐? 어사가 반가운 마음에 가까이 오게 해서 앞뒤 사실을 들으니 5살 난 어린 죄수는 자기가 중국에 갈 때 아내 태중에 있던 자식임을 비로소 알게 됐습니다. 깜짝 놀란 어사는 곧 아이를 추월에게 업히고 최 씨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껴안고 울며 파란 많은 사연을 나누며 슬픔과 기쁨을 함께 했습니다. 어사가 관가에 부탁해 가마와 함을 갖춰 처자를 집으로 보내려 할 때 최 씨가 정중히 말했습니다. 주인 과부가 아니었다면 제가 어찌 살아남아 오늘이 있사오리까. 5년간 돌보아준 은혜를 갚고 싶습니다. 주인 과부에게 가난한 탓에 아직 미혼인 딸 하나가 있으니 공께서 용납하여 소실로 삼으신다면 그 은혜의 만분의 하나라도 갚을 수 있을 것이옵니다. 최 씨의 제안에 조공이 고개 저으며 말했습니다. 지난 일이 뼈 아픈데 부인은 어찌 아직도 해 입은 일을 경계할 줄 모르시오? 그랬더니 최 씨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난 일은 모두 제 애군이옵니다. 세상에 그런 태시녀가 어찌 둘이 있겠습니까? 정 그렇다면 부인 생각대로 하시오. 조공이 허락하자 최 씨는 무척 좋아하며 민씨 처녀를 데리고 함께 갔습니다. 어사는 공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서 마침내 민씨 처녀를 소실로 삼았는데 민씨 또한 현숙하고 지혜가 있었으며 최 씨와 사이가 좋아 귀중히 화목했습니다. 이후 최 씨는 자녀를 연달아 낳았고 민 씨도 2 아들을 낳았습니다. 조공은 벼슬을 사양하고 복을 누렸으며 자손도 번성했습니다. 최 씨는 한때 위기를 겪었으나 평소에 바른 행실로 고비를 넘겼고 하늘의 도움으로 남편을 다시 만난 셈입니다. 첩이 될 뻔한 여인의 폐기. 판서 윤강은 나이 60에 호라비가 되자 경기도 용인에 사는 유씨의 딸을 첩으로 데려오기로 약혼했습니다. 윤강은 혼례 이틀 전에 유씨 마을로 내려가 머물렀습니다. 양반이 소시를 맞아들이는 데에도 정식 혼례와 비슷한 의례가 있고 예법이 존재한 까닭입니다. 그런데 약속한 날에 유씨 처녀가 종을 보내어 간곡한 말을 전했는데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한미한 집에 보잘것없는 여자로서 존귀하신 행차를 굽히시게 하여 황공합니다. 먼 길 오시느라 피곤하지는 않으신지요? 저희 집이 변변치 못하지만 이 시골에서는 양반 가문이 온데 한번 재상에게 첩으로 가면 영원히 소실의 이름을 벗지 못하고 자손을 본다 해도 이름을 떨칠 가만이 없기에 이 불추한 여식으로 말미암아 본가의 문호까지 그르치게 될 것이므로 슬픔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시작한 편지는 윤강을 존중하되 여인 집안을 배려해달라는 내용으로 길게 이어졌습니다. 대감께서는 지가 재상에 이르고 춘추 또한 회갑을 넘기신 바 혼인하는 상대방 지벌이 좀 떨어지더라도 대감 위신을 손상하지는 않을 것이오니 이 어리석은 여자의 딱한 사정을 살펴주셔서 예를 갖춰 정실 이름을 빌려주시오면 우리 가문의 영광으로 알고 감격하겠사옵니다. 그러면서 여인은 다음과 같이 마무리했습니다. 규중에서 이런 말씀 올리는 것이 진실로 당돌하오나 두렵고 부끄러운 마음을 무릅쓰고 감히 우러러 소회를 올리옵니다. 편지를 읽은 윤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신의 늙은 나이와 주변을 의식해 첩을 두려했는데 한창 젊은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니 그럴만했기 때문입니다. 하여
윤강은 마음을 바꿨습니다. 매우 좋은 소견이니 어찌 들어주지 않으리요. 처녀의 정중한 부탁에 감동한 윤강은 곧 혼서를 고쳐서 보낸 후 관복을 갖추고 동로군도 차리게 하여 모두 예식대로 했습니다. 동로군은 첫날 신랑 신부가 상을 같이 하고 술잔을 주고받는 상을 가리키는 말이니 이로써 두 사람은 정식 혼례를 마치었습니다. 그러나 첫날 밤을 치르고 나서 윤강은 문득 불쾌감을 느꼈습니다. 편지 내용을 다시 생각해보니 아무래도 신부가 너무 당돌하고 무례한 것 같아. 윤강은 뒤늦게 실망하여 고개를 저었고 신혼을 즐길 마음조차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곧장 서울로 올라가서는 소식을 끊었습니다. 첫날 밤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고 조신하게 행동했던 신부로서는 황당하기 이를 데 없는 일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유씨 부부는 딸에게 허물을 돌리면서 한탄했습니다. 내가 처음 약혼한 대로 재상의 소실이 되었더라면 이런 탈이 없었을 것 아니냐. 내가 당돌한 짓을 하여 스스로 내 형편을 그르쳤으니 지금에 와서 누구를 원망하랴. 졸지에 신랑에게 버림받은 신부는 아무 말 못하고 그저 침묵했습니다. 이후에도 혹시나 하며 기다렸지만 감감무소식이라 유씨 부부는 딸을 볼 때마다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1년이 지난 어느 날 딸 유씨는 부모에게 신행을 차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부모가 어리둥절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재상이 너를 소박해버렸는데 내가 어떻게 얼굴을 들고 찾아간단 말이냐. 딸이 답했습니다. 내 이미 윤씨 집안 사람이 된 바에야 그가 나를 돌보지 않는다 해도 나는 그 집에 가서 죽을 것입니다. 다만 함께 갈 비복을 여러 명 딸려주세요. 이리하여 유씨는 신행을 차려서 서울로 올라가 윤재상 집 문 앞에 이르렀습니다. 이를 본 재상집 노비들이 어느 곳 내행인지 묻자 유씨 비복들이 망설임 없이 판서 부인의 신행 행차라고 답했습니다. 재상집 사람들은 모두 놀라면서도 맞아들일 뜻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유씨는 비복들에게 명해 바깥 행랑방 하나를 청소시킨 후 가마에서 나와 그곳에 들어앉았습니다. 그때 윤 판서의 맏아들 지평은 이미 죽었고 둘째 아들 승지와 셋째 아들 교리는 집에 없었습니다. 유씨는 미리 건장한 노복들에게 두 아들이 돌아오거든 곧장 행랑으로 불러오라고 일러두었습니다. 이윽고 두 아들이 돌아와 문 앞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은 가마와 말이며 비복들이 요란스럽게 문간에 차 있음을 보고 웬일인가 물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하인이 용인에서 온 내행이라고 답하자 두 아들은 우선 아버지가 계신 사랑으로 가서 여쭤보고 영접할지를 결정하려 했습니다. 하여 사랑으로 향하려는데 노목이 유씨의 명령이라 하여 부르니 승지 형제는 하는 수 없이 노목을 따라갔습니다. 두 사람이 행랑으로 오자 유씨는 엄한 얼굴로 자기 노목을 호령하여 형제를 잡아들이게 했습니다. 저들을 마당에 대령토록 하라. 승지 형제가 당황하여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맡겼더니 노복들이 행랑뜰에 엎디게 하고는 관을 벗겼습니다. 유씨는 문지방에 기대 앉아서 형제를 엄숙히 꾸짖었습니다. 내 비록 지벌은 너희보다 못하다만 이미 내 아버지가 육례로 치르고 나를 아내로 삼았으니 너희에게는 어미다. 어미가 100리도 안 되는 땅에 있으나 너희는 한 해가 되도록 단 한 번도 와보지 않고 연락조차 없더구나. 유씨는 잠깐 숨을 고른 뒤 이어 말했습니다. 너희 아버지의 천대는 놓아두고라도 너희의 인사는 윤리도덕에 크게 어긋나고 진실로 해괴한 일이다. 또 내가 이미 여기에 와 있으므로 너희는 마땅히 내게 먼저 와서 배워야 하거늘 바로 사랑으로 달려감은 무슨 도리란 말이냐? 유씨가 하나씩 또박또박 예의 범절을 따지자 승지 형제는 고개 숙여 고분고분 사죄했습니다.
그런 형제에게 유 씨가 다시 말했습니다. 내가 처음에는 홧김에 매를 치려 했지만 너희가 대왕의 신하로서 이른바 내사 귀인인데 그럴 것까지야 있겠느냐. 특별히 용서하는 터이니 일어나서 관을 쓰고 방 안으로 들어들 오너라. 그러더니 유 씨는 앞으로 가까이 오게 하여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대감의 기력은 어떠하시고 주무시거나 음식을 드시는 형편은 어떠신가? 그 밖의 이야기가 매우 정답고 자상하여 형제의 마음을 흡족하게 어루만졌습니다. 그 시각 사랑에 있는 윤강은 행랑방에 자리 잡은 유 씨의 거동을 파악하고자 비복을 시켜 시시각각으로 보고받았습니다. 처음에 두 아들이 유 씨에게 붙잡혀갔다는 말을 전해 들었을 때 윤강은 탄식했습니다. 촌 계집이 함부로 장한 척하여 트집 잡고 야단을 치니 장차 집안 망신을 시킬 작정이로구나. 몹시 불쾌해진 윤강은 유 씨를 괘씸한 계집이라며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이어 유 씨가 두 아들의 잘못을 꾸짖고 이러저러하게 이르더란 말을 전해 듣고는 유 씨의 말에 조리가 있고 의리가 엄정하고 당당함을 느꼈습니다. 그제야 윤강은 무릎을 치며 감탄했습니다. 어허, 내가 미처 몰랐구나. 그런 어질고 현명한 부인을 몰라보고 지금까지 소박했으니 후회막급이로다. 윤강은 하인을 시켜 안방을 깨끗이 치우게 하고 유 씨를 맞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온 집안 상하 노소를 일제히 유 씨에게 인사시켰습니다. 안방마님을 각별히 모시고 따르거라. 이날 이후 부부간 사랑이 지극했고 가정이 화목했으며 부인은 집안을 다스리는데도 능란했습니다. 부인은 두 아들을 낳았는데 큰아들 윤지는 병조 판서에 이르렀고 손자 윤용은 예조 판서에 이르렀습니다. 궁상떨 관상과 귀하게 될 달상, 배따라기 유래. 얼굴이 완벽한 궁상이야. 훈련도감 화포장 박씨는 사람 됨됨이가 성실하지만 얼굴이 워낙 못생겨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가난하게 살아갈 상이라는 놀림을 많이 받았습니다. 박 포장은 술 마시기를 좋아했으나 집안 형편이 넉넉지 못해 평소에 술을 마시지 못했으며 군영에서 여미가 나오는 날에야 술맛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미는 관아의 구실아치들이 급료로 받는 쌀을 이르는 말입니다. 박 포장은 여미를 받는 날이면 곧장 술집으로 달려가 술 한 동이를 산 다음 집으로 가져가서 방문을 굳게 잠그고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의 아내가 이상하게 생각해 문구멍으로 들여다보니 박 포장은 마치 의식을 치르듯이 일련의 과정을 되풀이했습니다. 처음에는 술을 앞에 놓고 한참 음미만 하다가 이내 껄껄 웃고는 술동이를 두 손으로 받쳐들고 쭉 들이켰습니다. 흥이 생기자 박 포장은 일어나 노래를 흥얼거리며 방 안을 빙빙 돌다가 제자리로 돌아와 몸을 구부리고 힘을 써가며 동이에다 조금 전에 마셨던 술을 토해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아까처럼 마시고 토하기를 되풀이했습니다. 그러기를 수십 차례 반복하니 해가 저물고 밤이 깊어져 어느덧 새벽이 됐습니다. 이튿날 아내가 이해되지 않아 까닭을 묻자 박 포장은 잠시 침묵하다 답했습니다. 내가 주량이 워낙 커서 단번에 꿀꺽 마시면 술 갈증을 해소할 수 없다오. 그래서 부득이 마셨다가 토해냈다가 하여 아쉬운 대로 목을 축이고 흥을 돋우는 것이라오. 여미를 술값으로 모두 탕진하면 가족이 굶어야 하므로 고육지책으로 딱 한 동이만 사서 그리한 것이라는 해명이었습니다. 그 말에 아내는 눈시울을 붉혔고 박 포장은 그렇게라도 할 수 있어 행복하다며 껄껄 웃었습니다. 얼마 후 박 포장은 해로를 이용해 중국으로 가는 사신단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사신이 바닷길로 갈 경우 상사, 부사, 서장관이 저마다 공식 외교문서를 지니고 각기 다른 배를 타서 불의의 사고에 대비했습니다. 고려 때 상사 홍사범이 물에 빠져 죽고 서장관 정몽주만 살아서 돌아온 사례가 있었을 정도로
바다 여행 중에 사고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여보, 조심히 다녀오세요. 아내의 배웅을 받으며 박 포장은 집을 나서 사행선에 올라탔습니다. 사행선이 떠날 때 지방관이 풍악을 울리며 전송하고 친척들이 울면 소송별했는데 설리곡, 즉 배따라기는 이때부터 전해오는 곡입니다. 배떠나기라는 뜻의 설리는 배타라기를 거쳐 배따라기가 됐습니다. 사행선은 황해도 풍주에서 출발해 수많은 섬을 통과해서 바다를 건너며 바람과 조수를 봐가며 항로를 조절했습니다. 박 포장은 사신단 우두머리인 상사의 배에 탔습니다. 동행한 수행원들은 장차 중국 물품을 사서 장사할 속셈으로 많은 재물을 가져왔습니다. 가난한 처지인 박 포장만 지닌 것 없는 맨몸이라 사람들이 어리석다며 비웃었습니다. 빌려서라도 중국 물화를 살 자금을 가져와야지. 그렇게 주변 머리가 없으니 궁상이지. 박 포장은 쓴웃음만 지을 뿐 굳이 응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배가 바다 한가운데로 들어섰을 때 갑자기 파도가 크게 일어나 위험한 상황이 됐습니다. 느닷없는 위기에 배사공 우두머리 보사공이 말했습니다. 우리 일행 중에 불길한 사람이 있어서 그런 것이니 한 명도 예외 없이 각기 입은 옷 한 가지를 벗어내야 합니다. 모두 그 말을 쫓았고 사공이 그 옷가지를 차례로 물속에 던졌는데 박 포장의 옷만 물에 잠겼습니다. 사공은 비장한 얼굴로 일행에게 호소했습니다. 한 사람 때문에 배에 탄 모두가 물에 빠져 죽을 수야 없지 않겠습니까? 바라건대 속히 이 사람을 물속에 던져서 나머지 생명을 구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공의 말에 상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 죄도 없이 죽어야 한다는 것에 마음이 내키지 않은 까닭입니다. 사공이 시간이 없다며 재촉하자 상사가 물었습니다. 근처에 섬이 있는가? 멀지 않은 곳에 조그만 무인도가 있습니다. 그럼 뱃머리를 돌려 그 섬에 배를 대게. 막상 박 포장을 배에서 내리게 하려 하니 그도 참아 못할 노릇이라 상사는 고민하다 명했습니다. 어찌 사람을 죽을 땅에 내버릴 수 있겠는가? 바람이 잠잠해졌으니 그냥 가세. 상사가 닻을 올리라고 지시했으나 어찌된 일인지 배는 빙빙 돌면서 섬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이에 배사공이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지금 이 배 안에 액을 당할 사람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누군지 알아보는 게 좋겠습니다. 사공의 제안에 따라 한 사람씩 배에서 내렸지만 배는 여전히 맴돌았습니다. 그러다가 박 포장에 이르러 배가 메었던 줄에서 풀리듯 앞으로 나갔습니다. 어쩔 수 없이 박 포장은 홀로 남게 됐고 식량, 소, 도끼, 칼, 의복 등만 그의 곁에 있었습니다. 박 포장은 무인도에서 혼자 움막을 얼고 세워 비바람을 막았으며 바다에서 조개나 소라를 줍고 풀숲에서 개구리를 잡아먹으며 지냈습니다. 박 포장은 며칠 지나서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과연 얼마나 살 수 있을까? 설령 내가 염라대왕 손자라도 마른 뼈다귀 신세를 면치 못하겠구나. 밤에도 잠을 이루지 못하며 박 포장은 허망한 눈길로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박 포장은 해가 진 뒤 바다에서 물결을 일으키며 섬으로 들어오는 물체를 발견하고 의문을 품었습니다. 숲속에 몸을 숨기고 자세히 살펴보니 무척 큰 왕뱀이 꿈틀꿈틀하며 섬속 어딘가로 향했습니다. 왕뱀이 사라진 후 박 포장은 뱀에게 잡아먹힐까 두려워 대책을 세웠습니다. 마침 주변에 대숲이 있기에 박 포장은 대나무를 베어서 밑동을 뾰족하게 깎았습니다. 왕뱀은 새벽에 바다로 들어갔다가 해질 무렵 섬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습관을 파악한 박 포장은 왕뱀이 늘 지나다니는 길목에 날카롭게 깎은 대나무를 매설했습니다. 그걸 모르는 왕뱀은 바다에서 올라와 그곳을 통과하다가 주둥이 밑에서부터 배에 이르기까지 살이 찢겨 숲속에서 죽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비린내가 진동하고 썩는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박 포장이 코를 막고 현장으로 가서 왕뱀의 잔해물을 뒤적거려 보았습니다. 뜻밖에도 둥글고 하얀 구슬과 암록색 돌이 제법 많았습니다. 도대체 왕뱀이 뭘 먹고 살았기에 이런 것들이 뱃속에 가득하지? 박 포장은 의아해하면서도 어쩐지 귀하게 여겨지는 그것들을 가져가야겠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여 나무 껍질과 질긴 풀을 엮고 포대를 만들고 거기에 담아 옷가지로 덮어두었습니다. 배가 돌아오기를 기다린 지 반년이 지나서 드디어 사행선이 나타났습니다. 배는 섬으로 접근했고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이 박 포장을 연신 불렀습니다. 박 포장이 등장하자 사람들은 환호했습니다. 박 포장은 포대를 나르며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중국에서 값진 문화를 사가지고 오는데 나는 할 일이 없어서 바닷가에서 둥글둥글한 자갈을 주워 모았습니다. 혹시 집에서 쓸모 있을까 싶어서요. 그러면서 박 포장은 대여섯 포대를 배에 실었습니다. 사람들은 속으로 웃기도 하고 불쌍하게 여기기도 했습니다. 무사히 육지에 도착한 뒤 박 포장은 그 포대들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시장에 내다 팔았더니 재물에 눈밝은 사람들이 오물이라며 다투어 샀습니다. 인기를 확인한 박 포장은 계석값을 높여 부르며 전부 팔았고 마을에서 으뜸가는 큰 부자가 됐습니다. 갑부가 된 박 포장은 담뱃대를 여유롭게 입에 물며 느긋하게 앉아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누가 내 얼굴을 보고 궁상이라 말했던가? 이런 재산이면 궁상이 아니라 달상 아니겠는가? 후하. 한편 궁상은 궁하게 생긴 상이란 의미로 가난할 빈자를 써서 빈상이라고도 말합니다. 상대되는 말 달상은 장차 귀하고 높은 인물이 될 상이란 뜻입니다. 전설야담, 관찰사, 벗, 도적 친구. 산속 사찰에서 공부하던 세 친구가 어느 날 미래에 대한 계획을 말했습니다. 한 친구는 과거 급제하여 조정에 들어가 임금에게 충성하면서 백성을 위한 정치를 잘해서 역사에 이름을 남기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한 친구는 벼슬에 뜻이 없으며 경치 좋은 곳에서 일생 조용히 살겠노라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 친구는 장래 희망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두 친구가 거듭 묻자 그 친구는 마지못해서 속내를 말했는데 목표가 의외였습니다. 탐과 놀이에 재물을 뺏는 큰 도적의 우두머리가 되어 깊은 산골에 머물면서 산의 진미를 마음껏 즐기겠노라고 말했으니까요. 두 친구는 그게 뭐냐고 타박하며 대화를 끝냈습니다. 세 사람 중 두 명의 삶은 그들 바람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입시양명을 꿈꾼 친구는 열심히 공부해 등과 후 함경도 관찰사라는 높은 벼슬을 했고 전원 생활을 희망한 친구는 대충 공부한 관계로 벼슬하지 못하고 선비로 지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한 친구는 어느 날 종적을 감춘 후 어찌 사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선비는 젊은 시절 함께 공부한 친구가 함경도를 다스리는 관찰사가 됐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가서 대접을 받고자 가명이 있는 함흥으로 길을 떠났습니다. 가명은 관찰사가 직무를 보는 관할을 이루는 말입니다. 행색 초라한 선비는 옛 우정이 있으니 관찰사 친구로부터 뭔가 큰 선물도 받을 수 있으리라 기대했습니다. 잔뜩 기대에 찬 마음으로 여러 날을 걸어 함경도 땅에 이르렀을 때 어디선가 갑자기 나타난 장정이 안장언전 말을 끌고 와서 선비를 맞이했습니다. 장정은 선비에게 사또의 명을 받고 왔다면서 말에 올라타라고 권했습니다. 선비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너의 사또가 누구냐? 장정은 가보면 알게 된다면서 말에 채찍을 가해 내달렸습니다. 한참을 가니 다른 말 한 마리가 또 준비되어 있었으며 그 말로 받고 타고 다시 달렸습니다. 장정이 이끄는 길은 점점 좁아지면서
협곡으로 들어갔습니다. 놀랍게도 깊은 산 안쪽에 큰 마을이 있었습니다. 장정은 가장 큰 집 대문으로 선비를 안내했습니다. 대문 안에 거듭 세운 중문을 지나자 섬돌 아래에서 한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주색 갓을 쓰고 남색 비단 무관 제복을 입었으며 붉은 허리띠를 두르고 검은 가죽신을 신고 있었습니다. 그 고을 사도로 보이는 그가 웃으면서 다가와 선비의 손을 잡더니 인사말을 건넸습니다. 그동안 잘 지냈는가? 선비는 처음에 그를 알아보지 못했으나 이내 예전에 함께 공부한 친구임을 알아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누군가 했더니 자네로구먼. 신수가 헌해져서 미처 못 알아갔네. 이게 어찌된 일인가? 한층 늠름해지고 의용까지 갖춘 친구는 환하게 웃으면서 선비 친구에게 자신의 상황을 간략히 설명해 줬습니다. 그 옛날 내가 의적의 우두머리가 되겠노라 말하지 않은가. 탐욕스러운 관리들이 살치는 나라에서 벼슬은 의미가 없기에 산적이 되어 위롭지 못한 재물을 빼앗아 살고 있다네. 함께 얻은 재물은 모든 부하들과 공평하게 나누고 노래하는 소리꾼과 아름다운 무희를 거느리며 산의 진미를 마음껏 먹고 산다네. 공부할 때 장차 도적 두목이 되겠다던 친구는 그 뜻을 이룬 것이니 세 사람은 저마다 자기가 말한 대로의 인생이 된 셈입니다. 줄기는 수천 명인데 지금 각지에 흩어져 있네. 우리는 탐관오리의 물건만 빼앗는다네. 때로는 청나라나 외의 물건도 가져왔기에 창고에 쌓아놓은 재물이 무척 많다네. 이윽고 술상이 차려졌고 두 사람은 미녀의 시중을 받으며 맛있는 음식을 안주로 술을 마음껏 즐겼습니다. 다음 날 산적 친구는 선비에게 군용의 재물을 보여준 뒤 관찰사 친구를 만나려는 목적이 혹시 뭔가를 좀 얻으려는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선비가 그렇다고 대답하자 산적 친구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그 친구의 됨됨이를 모르는가? 그는 출세만 쫓을 뿐 벗을 챙겨주는 사람이 아닐세. 설령 챙겨주더라도 자네가 바라는 수준에는 훨씬 못 미칠 터이니 여기서 며칠 더 머물다가 그냥 돌아가는 것이 좋을 걸세. 그리한다면 내가 더 많은 돈을 주겠네. 선비는 그 말을 듣지 않고 관찰사 벗을 꼭 만나야겠다고 고집부렸습니다. 뜻이 확고하구먼. 알았네. 다만 내가 여기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발설하지 마시게. 그런 말을 꺼내면 자네 목숨도 위험하고 나를 잡을 수도 없는 일이니 이 점 꼭 명심하시게. 선비는 친구를 어찌 고발하겠냐면서 비밀 유지를 맹세했습니다. 산적 친구는 더 이상 말리지 않고 졸개를 시켜 선비를 데려왔던 곳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선비는 여러 날을 힘겹게 걸어서 함경 감령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선비는 관찰사 친구를 만나자마자 산적 친구를 밀고했습니다. 깊은 산 중에서 우두머리 노릇을 하고 있지만 지금 졸개들이 흩어져 있으니 체포하기 쉽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건장한 병사 30-40명만 빌려주면 당장 잡아서 가명으로 데려오겠네. 선비의 기대와 달리 관찰사는 아직까지 도적대가 도민들에게 폐해를 끼친 사실이 없으니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오히려 그 친구는 지략이 뛰어나고 담력이 강해서 선비가 당할 수 없을 거라며 말렸습니다. 그러자 선비는 자기 말을 듣지 않는다면 한양으로 가서 관찰사의 반역을 고발하겠노라 협박했습니다. 관찰사는 산적 소탕에 실패할 경우 자신의 경력에 오점이 될까 싶어 나서지 않으려 한 것인데 옛 친구가 다그치자 어쩔 수 없어 도적 잡으러 가는 일을 허락하고 병사 수십 명을 내주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관찰사는 선비 친구의 나섬을 쓸데없고 무모한 일로 판단하여 못마땅해 했습니다.
어쨌든 관찰사는 선비 친구에게 성의 표시 차원에서 약간의 전별금을 주었습니다. 전별금은 떠나는 사람에게 주는 돈을 이르는 말인데 선비가 받은 금액이 너무 적어서 노자로 쓰기에도 부족했습니다. 선비는 기억을 더듬어 장정을 만난 지점까지 간 후 병사들에게 멀리 떨어져 숨어 있으라고 지시했습니다. 몇 리를 혼자 걸어간 선비는 이전과 달리 도적대에게 붙잡혀 밧줄로 묶이는 신세가 됐습니다. 선비는 그 길로 도적 소굴로 끌려가서 도적 친구를 대면했습니다. 도적 친구는 함경 감령에 가봐야 얻을 게 없을 것이라고 일러줬는데도 굳이 가서 많은 상금을 얻고자 약속을 어기고 배반했다고 크게 꾸짖었습니다. 선비는 하늘에 맹세코 밀고 한 사람이 없다고 부정했습니다. 이에 도적 친구는 졸개들에게 함경 감령 교졸들을 데려오라고 지시했습니다. 잠시 후 교졸들이 묶인 채 끌려 나오자 선비는 사색이 되어 당황했습니다. 도적 친구는 말했습니다. 너 같은 놈에게 어찌 내 칼을 더럽히겠는가? 곤장을 때리는 게 마땅하다. 도적 친구는 졸개를 시켜 선비에게 곤장을 치게 했습니다. 그런 후 함경 감영 병사들에게는 너희가 무슨 죄가 있냐며 고생했다면서 은전 20냥씩 주고 그냥 풀어주었습니다. 도적 친구는 졸개들을 시켜 창고에 있던 재물과 무기들을 여러 마차에 나눠 실은 후 마을에 불을 지르고 그곳을 떠나 다른 곳으로 사라졌습니다. 산어귀에 내동댕이 쳐진 선비는 터덜터덜 걸어서 자기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허름한 자기 집은 폐허처럼 변했고 사람 사는 흔적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이웃에 물으니 다른 곳으로 이사 갔다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물음으로 자기 집을 찾아갔는데 으리으리한 기와집이었습니다. 선비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상황을 묻자 아내 역시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반문했습니다. 당신이 함경 감영에 있을 때 편지와 함께 많은 재물을 보내신 게 아니었나요? 놀란 선비가 편지를 살펴보니 필적은 비슷했지만 자신이 쓴 글은 아니었습니다. 도적 친구가 선비 몰래 재물과 함께 보낸 편지였습니다. 선비는 도적 친구를 배신했지만 도적 친구는 한때 우정을 생각해 끝까지 선비를 챙겨준 것입니다. 한편 관찰사는 최소한의 성의 표시로 벗을 대했으니 사람들은 각자의 가치관대로 살아가는가 봅니다. 또한 목표가 무엇이든 노력해야 이룰 수 있음도 이 설화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전설야담 어수룩한 집신장수의 횡재. 경상도 양산 땅에 사는 오성량은 집신을 삼아 시장에 내다 팔았는데 솜씨가 서툴렀기에 만든 집신이 볼품없었습니다. 게다가 사람됨이 어리숙해서 장사도 시원치 않았습니다. 어느 날 서울에서 온 젊은이가 오성량이 파는 집신을 우연히 보고 장난삼아 우스갯소리를 던졌습니다. 이 집신을 서울로 가져가면 엽전 100립씩은 능히 받겠소이다. 상평통보는 100립을 한 양으로 쳤으니 서울 나은에는 많은 돈을 강조하고자 일부러 100립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화폐 가치를 살펴보면 한 양은 10전이고 1전은 10푼이며 돈을 세는 단위는 립입니다. 납작한 물건을 세는 단위인 립은 돈이나 가마니, 몽석 따위를 셀 때 썼습니다. 한 푼은 아주 작은 액수로 옛날 거지가 동량할 때 한 푼만 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 젊은이는 형편없는 솜씨로 무슨 집신 장사를 하느냐고 놀린 것이지만 오성량은 그 말을 고지곳대로 믿고 즉시 집신 여러 죽을 삼았습니다. 죽은 집신 10켤레를 묶고 세는 단위인데 오성량은 7죽을 짊어지고 서울로 올라가서 종로거리 모퉁이에 불여놓고 팔았습니다. 지나가던 사람이 집신 값이 얼마냐고 묻자 오성량이 호기롭게 답했습니다. 한 냥이지요.
손님이 잘못 들었나 싶어서 되묻자 오성량은 여전히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한량이지요. 그 말에 손님은 어이없어하며 고개 흔들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 무렵 일반적으로 집신 한 켤레는 5푼 정도에 거래됐는데 그 20배를 부르니 터무니없게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집신값을 물어봤다가 한량이라는 말에 실소를 터뜨리고 지나갔습니다. 그때 어느 재상집 하녀가 그 모습을 우연히 봤습니다. 하녀는 얼굴이 예쁘장한 데다 총명하고 부지런해서 주인의 귀여움을 받고 있었으며 상전이 정해주려는 혼처를 마다하고 일찌감치 신랑감을 스스로 골라보겠다고 하여 허락을 받아둔 터였습니다. 이 하녀가 오성량의 집신 난전 앞을 지나가다가 턱없는 갓을 불러 웃음거리가 되는 풍경을 범상찮게 보았습니다. 보통 사람은 아닌 것 같아. 하녀는 사나흘 그곳을 지나가면서 집신이 팔리지 않아 매양 그대로 있음을 보고 말을 붙였습니다. 이 집신 모두 사려는데 값이 얼마인가요? 7죽이니 70냥이라오. 그럼 내가 살 테니 따라오세요. 정말이요? 어디로 가면 돼요? 하녀가 앞장서고 오성량이 집신을 짊어진 채 따라가니 소슬대문이 있는 저택이 나왔습니다. 대문 앞에서 오성량이 돈을 달라고 요구하자 하녀가 말했습니다. 성미가 급하구려. 안에서 잠깐 기다리세요. 하녀는 오성량을 행랑채로 안내하고는 얼른 좋은 술과 안주를 차려내어 왔습니다. 오성량은 웬일인가 싶으면서도 모처럼 맛난 음식을 보자 기분 좋게 먹으며 술을 마셨습니다. 오성량이 몇 차례 술을 들이킨 후 하녀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손님, 기왕 여기까지 오셨으니 나와 백년가액을 맺읍시다. 하녀의 당돌한 말에 오성량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말했습니다. 말인즉 아름답소만 내 주제에 어찌 감히 바라겠소. 오성량 말이 끝나기 무섭게 하녀가 등불을 껐고 떡고머리 총각은 예쁜 처녀와 꿈같은 우무지정을 나누었습니다. 정격적 사랑을 나누고 이튿날 동틀 무렵 하녀가 새 옷을 꺼내주며 말했습니다. 저는 이 댁의 사완비입니다. 당신이 이제 제 난군이 됐으니 대감께 현신해야 합니다. 그러나 결코 정합에는 하지 마세요. 잔심부름하는 계집종치고는 제법 학식이 느껴지는 말이었습니다. 지체 높은 사람에게 예를 갖춰 인사하는 일을 현신이라 하고 뜰 아래에서 절을 올리는 것을 정합이라고 하니까요. 오성량도 의젓하게 답했습니다. 그렇게 하겠소. 나도 정합에 하는 신부는 아닐세. 하녀는 상전 처서로 오성량을 인도하고는 뜰 아래에서 여쭈었습니다. 수인네, 어젯밤 우연히 지아비를 얻었나이다. 전에 말씀드린 바 있기에 현신드릴까 합니다. 그래, 얼른 들어와 보여라. 대감이 허락하자 오성량은 불쑥 대청으로 올라가 절했습니다. 놀란 청지기가 어디 감히 올라가냐면서 끌어내리려 했으나 오성량은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명색이 시골 양반이요. 지금 비록 비부쟁이가 됐지만 결코 뜰 아래서 고패를 떨어뜨릴 수는 없소. 비부쟁이는 계집종 남편을 낮춰 이루는 말이고 고패 떨어뜨리다라는 관용어는 절하기 위해 머리를 숙이는 모습이 두레박에 걸치는 고리인 고패를 떨어뜨리는 것 같다고 해서 생긴 말입니다. 그제야 대감이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신랑 감으로 고를만 했구나. 그날부터 오성량은 재상백 행랑살이를 시작했는데 하루는 아내가 돈 한 괴미를 내주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아무래도 사리에 어두우니 돈을 써봐야 안목이 트일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안으로 돈을 다 쓰고 돌아오라고 했으나 오성량은 그날 저녁 마땅히 쓸 때를 찾지 못하고 그냥 귀가했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답답한 듯 말했습니다. 하다못해 적선이라도 하고 오시잖고. 내가 그걸 미처 생각하지 못했군.
이튿날 그는 돈 한 괴미를 거지들에게 나눠주다가 부질없게 느껴져 활 쏘는 활토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이후에도 오성량은 수시로 한량들과 어울리며 술과 고기를 대접하니 어느덧 막역한 사이가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오성량에게 장사를 권했습니다. 당신 장사 한번 해보지 않겠어요? 오성량은 뜬금없다 여기며 말했습니다. 뭘 사고 팔아야 이문이 남는지도 모른다오. 올해 대추가 흉작인데 오직 호서 지방 어느 고을에만 결실이 좋다네요. 어서 가서 몽땅 사오세요. 오성량은 대추를 사러 갔다가 흉년에 굶주리는 사람들에게 돈을 나눠주고 돌아왔습니다. 아내는 그를 탓하지 않고 황해도로 가서 면화를 사오라고 시켰으나 오성량은 병들고 불쌍한 사람에게 돈을 나눠주고 돌아왔습니다. 이에 아내가 굳은 얼굴로 말했습니다. 이 돈이 마지막입니다. 이번에 옷과 이불을 함경도로 가져가서 삼배산삼 피물로 바꿔오세요. 그리고 제발 돈을 낭비하지 마세요. 오성량은 알았다고 답한 뒤 소목과 이물 수십 파리를 나귀에 싣고 함경도로 떠났습니다. 당시 육진에는 면화가 귀해 소못 얻기가 힘들었으므로 아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큰 돈을 벌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오성량은 손 큰 버릇이 재발해 소못을 죄다 나눠주고 말았습니다. 치마 저고리와 바지 저고리 한 벌만 남은 것을 보고서야 오성량은 뒤늦게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내가 아내 돈 1천냥을 모두 축냈구나. 빈손이 됐으니 무슨 낯으로 돌아간담. 면목이 없으니 차라리 호랑이 뱃속에 이 몸을 장사 지내는 게 나으리라. 그는 밤중에 홀로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오성량은 언제든 호랑이를 만나면 죽임당할 각오로 걷다가 문득 등불이 반짝이는 집을 발견하고는 그리로 갔습니다. 할멈과 아들이 낯선 손님을 반기면서 지쳐 보이는 오성량에게 저녁상을 차려줬습니다. 무슨 일로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지만 허기져 보이니 어서 드시오. 할머니가 내온 반찬 중에 도라지 무침의 맛이 제법 쌉쌀하기에 물어보니 생삼이었습니다. 집 뒤 둔덕 너머 응달진 곳에서 그걸 캐왔다오. 오성량이 식사 답례로 마지막 남은 소못을 내주자 할멈과 아들은 빌듯이 기뻐했습니다. 여기는 무척 추운 곳인데 고맙구려. 다음 날 아침 오성량이 둔덕너머로 가서 세심히 살펴보니 곳곳에 산삼이 많았습니다. 오성량은 오래 묵은 것 모양 좋은 봉자 삼만 골라서 한 짐 짊어지고 부지런히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마침 병들어 끙끙 앓던 주인 대감을 위해 산삼 몇 뿌리로 살아나게 하니 약효가 소문나서 비싼 값으로 산삼을 다 팔았습니다. 아내가 내준 천냥을 벌충하고도 몇 배가 남자 오성량은 다시 삼을 캐러 떠나려 했습니다. 이때 아내가 말렸습니다. 여보, 그 산삼은 당신이 어려운 사람을 도와준 보은의 대가로 산신령이 주신 거예요. 한 번 더 바란다면 그건 도둑이에요. 그 말에 오성량은 마음을 돌리고 그날 다시 활터에 나가 무예를 익혔고 이듬해 묵과에 급제했습니다. 오성량은 선달로 몇 해를 지내다가 예전에 활터에서 사귄 친구의 청거로 벼슬길에 올랐으며 얼마 후 아내도 속량하여 노비 신분에서 벗어났습니다. 실학한 양반 오성량은 어리숙한 집신 장수로 연명하던 중 현숙한 아내를 만났고 미천을 허비했으나 뜻밖의 횡재한 뒤 노력하여 반전에 성공한 인생인 셈입니다. 좋아요 및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